구독자님,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2025년 12월 21일,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동지죠. 그런데 구독자님, 이번 동지는 평범한 동지가 아닙니다. 122년 만에 찾아오는 아주 특별한 동지예요. 에이, 동지가 다 똑같은 동지지. 뭐가 다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다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와, 이런 게 있었구나 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평생 몰랐던 동지의 비밀을 공개하려고 해요. 중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2025년 동지에만 통하는 특별한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거 놓치면 진짜 아까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동지대운 내 거다 한번 적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구독자님, 우리 다들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동지는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긴 날이다. 맞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동지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팥죽이죠. 붉은 팥으로 끓인 따끈한 팥죽 한 그릇. 겨울 추위를 녹이는 그 따뜻한 맛. 우리 모두 알고 있는 풍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동지가 매년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냥 12월 중순쯤 되면 오는 날, 밤이 긴 날, 팥죽 먹는 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동지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어요. 동지를 아주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냐고요? 바로 음력 날짜로 구분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집중해 주세요. 동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애동지예요. 애는 한자로 아이의 자를 써요. 어리다는 뜻이죠. 음력 11월 초순, 그러니까 1일부터 10일 사이에 오는 동지를 애동지라고 불렀어요. 너무 일찍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중동지예요. 중은 가운데 중자죠. 음력 11월 중순, 11일부터 20일 사이에 오는 동지입니다. 딱 중간쯤 오는 거예요. 조상들은 이걸 가장 이상적이라고 봤어요. 때가 딱 맞다고 생각한 거죠. 마지막으로 노동지입니다. 노는 늙을 노자예요. 음력 11월 하순, 21일 이후에 오는 동지를 말해요. 너무 늦게 왔다는 뜻이죠. 자, 그럼 2025년 동지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양력으로는 12월 21일인데요. 음력으로 계산하면 11월 3일이에요. 11월 3일이면 초순이죠? 그렇습니다. 2025년 동지는 애동지예요. 자,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애동지면 어떻고 중동지면 어때? 그냥 이름만 다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애동지가 얼마나 드문 현상인지 알게 됐거든요. 천문학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과거 기록을 쭉 뒤져봤습니다. 마지막 애동지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1903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22년 전입니다. 122년 전이면 대한제국 시대예요. 고종 황제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서울에 전차가 처음 다니기 시작한 시기죠. 이게 얼마나 오래전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903년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면 몇 살일까요? 122세예요. 우리나라에서 120살 넘은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그만큼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에 맞이하는 이 애동지는요, 우리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도 경험 못하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겪으셨어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 못 하신 거예요. 자, 이쯤 되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도대체 애동지가 뭐길래? 왜 우리 조상들은 이걸 특별하게 봤을까?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요즘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었잖아요. 온도계도 없고 습도계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도 기후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어떻게요?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경험으로 체득한 거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인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알아낸 겁니다. 동지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 그의 겨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음해 봄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했어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특히 애동지는 더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었거든요. 한 사람이 평생 살아도 한 번 볼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적었던 거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애동지가 왜 특별한지, 왜 다르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를 이해하려면 음양을 알아야 해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음과 양은 뭐냐? 세상 모든 게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밤과 낮, 겨울과 여름, 차가움과 따뜻함, 고요함과 활동. 이 모든 게 음양입니다. 음은 차갑고 고요하고 안으로 향하는 에너지예요. 양은 따뜻하고 활동적이고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죠.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루면서 순환해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는 것처럼요. 1년을 봐도 그래요. 봄, 여름은 양의 계절이에요. 날씨가 따뜻하고 만물이 자라고 활동이 왕성하죠. 반대로 가을, 겨울은 음의 계절입니다. 날씨가 차갑고 만물이 쉬고 활동이 줄어들어요. 그럼 동지는 뭐냐? 동지는 1년 중에서 음이 가장 강한 날이에요. 밤이 가장 길잖아요. 그게 바로 음이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음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다시 태어나기 시작해요.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낮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죠. 아주 천천히 조금씩이요. 사람들은 잘 못 느껴요. 근데 자연은 알아요. 식물들도 알고 동물들도 알아요. 아, 이제 봄을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동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작은 설이라고까지 불렀어요. 새해의 시작처럼 본 거예요. 실제로 설날만큼 중요하게 여긴 명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동지 얘기예요. 그럼 애동지는 뭐가 다르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애동지는 뭐냐면요. 양이 태어나기에 너무 이른 시점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아기가 태어나려면 예정일이 있죠. 근데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숙아가 되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세상에 나오는 거죠. 애동지가 딱 그래요. 양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싹을 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때가 너무 이른 거예요. 자연도 당황스러운 거죠. 벌써 양기가 태어나야 해? 아직 음기가 충분히 강하지도 않은데?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음양의 균형이 애매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음도 완전히 극에 달하지 못했고 양도 제대로 태어나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 이게 바로 애동지의 특징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뭘 조심해야 할까요? 급격한 변화를 피해야 해요. 왜냐하면 균형이 약하거든요. 평소 같으면 괜찮은 일도 애동지에는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튼튼한 어른은 찬물 한 컵 마셔도 괜찮아요. 근데 미숙아는 어때요? 조그만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애동지가 딱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 조상들은 애동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어요.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강한 자극을 피했어요. 너무 뜨거운 것도 피하고 너무 차가운 것도 피했어요. 왜냐하면 약한 양기가 자극을 받으면 오히려 소진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불을 생각해 보세요. 막 지핀 불에 바람을 세게 불면 어떻게 될까요? 꺼져버리죠. 양기도 마찬가지예요. 과로도 피했어요. 몸을 무리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일하는 걸 피했어요. 밤은 음의 시간이잖아요. 그때 활동을 많이 하면 약한 양기가 더 약해진다고 본 거예요. 감정의 기복도 피했어요. 화를 내거나 크게 슬퍼하거나 이런 걸 삼갔어요. 왜냐하면 강한 감정도 기운을 소모시키거든요. 애동지처럼 기운이 약한 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생활 패턴을 급하게 바꾸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멀리 여행을 가거나 집을 옮기거나 큰 결정을 하거나 이런 걸 미뤘어요. 안정적으로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럼 음식은 어땠을까요? 이게 오늘 가장 관심 있으실 부분일 거예요. 특히 팥죽 말이에요. 자, 이제 팥죽 얘기를 해보죠. 인터넷에 보면 애동지에는 팥죽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어요. 옛날 문헌도 찾아보고 한의학 책도 읽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팥죽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팥죽은 원래 음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음식이거든요. 팥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로 만들어요? 빨간 팥이랑 하얀 쌀로 만들죠. 빨간색은 양의 색깔이에요. 활동적이고 따뜻한 에너지를 상징해요. 하얀색은 음의 색깔입니다. 고요하고 차가운 에너지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팥죽 자체가 이미 음양의 조화를 담고 있는 음식이에요. 게다가 어떻게 만들어요? 물을 붓고 오래 끓이잖아요. 끓이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완전히 섞여요. 팥의 양기와 쌀의 음기가 물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화예요. 그래서 동지에 팥죽을 먹는 건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팥죽이 몸속의 음양을 조절해 주거든요. 차가워진 몸을 데워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애동지에는 왜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온 걸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팥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애동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기가 약한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팥죽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너무 뜨겁게 먹으면 약한 양기가 자극을 받아요. 반대로 너무 미지근하게 식혀서 먹으면 양기를 키우는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애동지에 팥죽 드실 거면 이렇게 드세요. 온도를 적당히 맞추세요. 입에 넣었을 때 따뜻한 정도면 돼요. 혀가 될 정도로 뜨거우면 안 되고 미지근해도 안 돼요. 딱 따뜻한 정도요. 양도 조절하세요. 평소보다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한 그릇 가득 먹는 것보다 반 그릇 정도를 천천히 드세요. 왜냐하면 소화시키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양기가 약한 상태에서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가요. 시간대도 고려하세요. 이른 아침에 드시는 것보다 점심때나 이른 저녁에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침은 양기가 막 깨어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는 가벼운 음식이 좋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팥죽을 드시면 양기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라서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돼요. 팥죽만 덩그러니 먹지 마시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면 대추차나 생강차를 같이 마신다든지
계피를 조금 넣는다든지 하는 거죠. 이렇게만 하시면 애동지에도 팥죽 드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몸에 좋습니다. 그럼 애동지에 정말 피해야 할 음식은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메모하시면 좋을 거예요. 차가운 음식이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세요. 겨울인데 뭐 차가운 거 먹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차가운 음식이 많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겨울에도 드시는 분 많으시죠? 애동지 전후로는 피하세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우유나 주스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마시고 싶으시면 상온에 좀 두셨다가 드세요. 과일도 조심해야 해요. 특히 차가운 성질의 과일이 있거든요. 수박은 겨울에 잘 안 먹으니까 괜찮은데 바나나는 의외예요. 바나나가 차가운 성질의 과일이에요. 먹고 싶으시면 너무 많이는 말고 한두 개 정도만 드세요. 오렌지, 자몽, 레몬 같은 시트러스 계열도 차가운 성질이에요. 비타민 때문에 드시고 싶으시면 따뜻한 차로 만들어서 드세요. 그럼 괜찮아요. 생으로 먹는 음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샐러드 같은 거요. 겨울에 생채소를 많이 드시면 몸이 차가워져요. 특히 오이, 상추 이런 건 수분도 많고 차가운 성질이거든요. 채소를 드시고 싶으시면 익혀서 드세요. 데치거나 볶거나 해서 드시면 훨씬 좋아요. 회도 마찬가지예요. 생선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애동지 전후로는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차가운 성질의 생선이 있어요. 고등어, 꽁치, 참치 이런 게 그래요. 이런 생선은 날로 드시지 마시고 구워서 드세요. 구우면 성질이 바뀌거든요. 자극적인 음식도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 맵거나 너무 짜거나 이런 거요. 왜냐하면 강한 자극이 약한 양기를 흔들 수 있거든요. 김치찌개 드셔도 되는데 너무 맵게는 하지 마세요. 라면도 마찬가지고요. 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이 몸을 데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반대예요.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지만 그건 혈관이 확장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체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추운 날 술 마시고 자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기름진 음식도 주의하세요. 튀김, 삼겹살, 이런 거는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양기가 약한 상태에서는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뭘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애동지를 잘 보내려면 이런 음식들을 드세요. 견과류가 정말 좋아요. 견과류는 자연에서 나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특히 겨울을 나기 위해 식물이 모든 영양을 압축해서 만든 게 씨앗이에요. 그게 바로 견과류죠. 그 중에서도 밤이 제일 좋아요. 밤은 따뜻한 성질이에요. 날로 드셔도 되지만 구워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군밤 아시죠? 겨울 간식의 왕이잖아요. 애동지 전후로 군밤을 드시면 양기를 올리는데 아주 좋답니다. 하루에 5-6개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호두도 좋아요. 호두는 뇌 건강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따뜻한 성질이라서 몸을 데워주고요. 호두는 껍질째 구워서 드시면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잣도 추천합니다. 잣은 부드러운 에너지를 줘요.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기운을 북돋아줘요. 애동지처럼 조심스러운 시기에 딱 맞는 음식이죠. 잣죽을 쓰면 정말 좋습니다. 뿌리채소도 아주 좋아요. 뿌리채소는 땅속 깊이 박혀서 자란 식물이잖아요. 대지의 에너지를 듬뿍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안정시키고 양기를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가 최고예요. 고구마는 따뜻한 성질이고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있어요. 찌거나 구워서 드세요.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연근도 아주 좋아요. 연근은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죠. 기침에도 좋고요. 연근조림해 드시면 밥 반찬으로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엉도 추천해요. 우엉은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죠. 우엉조림도 좋고 우엉차로 마셔도 좋아요. 당근도 좋습니다. 당근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따뜻한 성질이에요. 날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드세요. 당근을 익히면 영양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건 아시죠? 무도 좋은데 무는 성질이 약간 시원한 편이에요. 그래서 꼭 따뜻하게 요리해서 드세요. 무국, 무조림이 좋습니다. 따뜻한 차도 빼놓을 수 없죠. 차가 왜 좋으냐면 수분도 보충하고 몸도 데우고 일석이조거든요.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요.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 찬물보다는 따뜻한 차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대추차가 최고입니다. 대추는 기운을 북돋아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예요.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죠. 대추를 물에 넣고 푹 끓여서 꿀을 타서 드세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생강차도 굉장히 좋습니다. 생강은 몸을 확 데워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죠.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에 끓이세요. 거기에 꿀이나 흑설탕을 넣으면 맛도 좋고 효과도 좋아요.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계피차도 추천합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고 항산화 효과도 있어요. 향도 좋아서 기분도 좋아지고요. 계피 스틱을 물에 넣고 끓이면 돼요. 겨울에 유자차 많이 드시죠? 유자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향이 좋아요. 유자청을 만들어 두면 겨울 내내 드실 수 있어요. 뜨거운 물에 유자청 한 숟가락만 타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죠. 다음은 따뜻한 국물 요리 알려드릴게요. 한국 사람은 국물이 있어야 밥맛이 나잖아요. 국물 요리가 애동지에 아주 좋습니다. 사골국이 최고예요. 뼈를 오래 끓여서 만든 진한 국물이잖아요. 영양이 정말 풍부해서 기력 회복에 최고고요. 소화도 잘 되죠. 사골국에 밥 말아서 드시거나 떡국 끓여 드시면 정말 좋아요. 북어국도 추천합니다. 북어가 단백질도 풍부하고 해장에도 좋잖아요. 북어국에 물을 넉넉히 넣고 끓이면 시원하고 든든해요. 삼계탕도 애동지에 좋은 음식입니다. 여름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겨울에도 좋아요. 닭고기가 기운을 보해주고 인삼, 대추, 마늘이 들어가서 영양 만점입니다. 따뜻한 성질의 과일도 있습니다. 과일도 성질이 있거든요. 차가운 과일이 있고 따뜻한 과일이 있어요. 사과는 중간 정도예요. 날로 드시는 것보다 구워서 드시면 따뜻한 성질로 바뀌어요. 사과를 껍질째 오븐에 구우면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계피가루 뿌려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귤은 비타민이 풍부하죠. 귤 자체는 약간 시원한 성질인데 귤 껍질은 따뜻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귤 껍질을 말려서 차로 마시면 좋아요. 이걸 진피라고 하는데 한약재로도 쓰입니다. 석류도 좋아요. 석류는 따뜻한 성질이고 여성 건강에 특히 좋아요. 대추도 과일이죠. 대추는 생으로 드셔도 되고 말려서 드셔도 되고 차로 마셔도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애동지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요. 음식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애동지 전후로 이렇게 지내시면 좋아요. 수면 패턴부터 말씀드릴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가
양기가 생성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깊이 주무셔야 양기가 잘 만들어져요. 아침은 7시쯤 일어나시면 좋아요.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자연의 리듬에 맞는 생활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평소에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애동지 전후로만큼은 리듬을 맞춰보세요. 일주일만이라도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운동도 꼭 하셔야 해요. 대신 너무 격하게는 하지 마세요.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운동하면 양기가 소모되니 부드러운 운동이 좋아요. 스트레칭이 최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온몸을 쭉쭉 펴주세요. 목, 어깨, 허리, 다리 전부 다요.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요가도 좋은 운동이죠. 요가는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줘요. 호흡도 중요하니까 천천히 깊게 숨 쉬면서 하세요. 산책도 추천합니다. 집 근처를 가볍게 걷는 거예요. 20분에서 30분 정도요. 너무 빠르게 걷지 마시고 편안한 속도로 걸으세요. 햇볕 쬐면서 걸으면 더 좋고요. 등산은 어떠냐고요? 등산은 좀 센 운동이에요. 하시려면 너무 높은 산은 피하시고 완만한 코스로 산책하듯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무게를 평소보다 줄이세요. 횟수도 줄이시고요. 가볍게 유지하는 정도로만 하세요. 겨울이니만큼 보온도 정말 중요해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특히 목, 손목, 발목 이 세 부위를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위에 혈관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여기가 차가우면 온몸이 차가워져요. 배도 따뜻하게 하셔야 합니다. 복대를 차거나 핫팩을 배에 대고 계시면 좋아요. 배가 따뜻하면 소화도 잘 되고 전체적으로 몸이 따뜻해져요.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발이 차가우면 절대 몸이 따뜻해질 수가 없거든요. 두꺼운 양말 신으시고 집에서는 털신발 신으세요. 자기 전에 족욕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수분 섭취도 신경 쓰셔야 해요. 겨울에는 목이 잘 안 마르니까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에 8잔 정도를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갔거든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면 몸이 깨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실내 환경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잖아요.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습도가 낮으면 피부도 건조해지고 호흡기도 안 좋아져요. 가습기를 트세요.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습기가 없으시면 빨래를 실내에 널거나 물 담은 그릇을 여러 개 놓아두세요. 환기도 중요합니다. 추워도 하루에 2~3번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세요. 한 번에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건강합니다. 햇볕 쬐기도 꼭 하세요. 겨울에는 해가 귀하잖아요. 낮 시간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세요. 30분 정도면 좋습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아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우울한 기분이 들 때 햇볕 쬐면 기분이 나아지는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기운이 소모돼요. 특히 애동지처럼 양기가 약한 시기에는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과로는 피하는 게 좋겠죠?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몸이 쉬어야 양기가 회복됩니다. 주말에는 푹 쉬세요. 평일에 일한 만큼 주말에는 재충전하는 거예요. 늦잠 자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되 여유롭게 보내세요. 목욕하는 시간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늦은 시간에 목욕하면 양기가 손실돼요. 저녁 일찍 7시나 8시쯤 하세요. 물 온도도 중요한데 너무 뜨거우면 피곤해집니다. 미지근한 정도가 좋아요. 오래 담그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애동지에는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가족, 친구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따뜻하면 몸도 따뜻해지고요. 웃음이 최고의 보약인 거 아시죠? 재미있는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크게 웃어보세요.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옛날 얘기 아니야? 과학적 근거는 있어?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현대 과학도 이런 전통적인 지혜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요. 일조량과 호르몬 관계부터 말씀드릴게요. 동지는 해가 가장 짧은 날이잖아요. 일조량이 최소예요. 그럼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이게 줄어들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져요. 반대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늘어나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인데 이게 낮에도 많이 나오면 졸리고 피곤해져요. 이게 계절성 우울증의 원인이에요. 겨울에 우울해지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일조량 부족 때문이에요. 그래서 햇볕 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체온 조절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겨울에 추우면 체온을 올리기 위해 에너지를 많이 쓰죠. 이때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체온이 떨어져요. 몸은 다시 체온을 올리기 위해 에너지를 써야 하고요. 이게 반복되면 피곤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생체 리듬 얘기도 해야겠어요. 우리 몸은 24시간 주기로 리듬이 있어요. 이걸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죠. 빛과 어둠에 반응해서 호르몬이 조절돼요. 겨울에는 이 리듬이 흔들리기 쉬워요.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니까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 더 중요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요. 구독자님, 겨울에 감기 자주 걸리시죠? 이게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만은 아니에요. 비타민 D 부족이 큰 원인입니다. 앞에서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야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겨울에는 햇볕이 약하고 옷도 많이 입으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하고 햇볕을 쬐는 게 중요해요. 혈액순환도 중요합니다. 추우면 혈관이 수축해요.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는 거죠.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이 굳어요. 따뜻한 음식과 적당한 운동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뿌리채소나 생강 같은 식재료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소화 기능도 영향을 받아요. 날씨가 추우면 소화 기능도 떨어져요. 몸이 체온 유지에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소화에 쓸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따뜻하게 푹 끓인 음식, 부드러운 음식이 소화에 부담을 안 줘요. 이렇게 보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나요?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설명 못했지만 경험으로 알았던 거예요. 몸으로 체득한 지식이었던 거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025년 애동지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전통과 현대를 접목해서 만든 거예요. 이름하여 애동지 맞이 의식입니다. 시간은 30분 정도 걸려요. 혼자 조용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양초 하나 준비하세요. 없으면 LED 양초도 괜찮아요. 종이하고 펜도 필요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조용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화부터 시작할게요. 시간은 5분이에요. 조용한 공간에 편하게 앉으세요. 바닥에 앉아도 되고 의자에 앉아도 돼요. 양초에 불을 켜세요. 불빛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혀요.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게 하세요. 이렇게 3번 반복하세요. 마음속의 잡념들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걱정거리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세요. 이제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10분 정도 걸려요. 눈을 뜨시고 종이를 꺼내 펜을 들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쓰세요. 먼저 올해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큰 일이 아니어도 돼요. 작은 일상의 감사도 좋아요. 예를 들면 가족이 건강했던 것, 좋은 사람을 만난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뭐든 좋아요.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그냥 가족이 건강했다가 아니라 엄마가 큰 병 없이 잘 지내셨다. 이렇게요.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감사한 마음이 더 깊어져요. 다 적으셨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으셔도 좋아요. 한 줄 읽을 때마다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기분을 다시 느껴보세요. 이제 새 종이를 꺼내세요. 이번엔 올해 힘들었던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슬펐던 일, 화났던 일, 속상했던 일, 어떤 거든 좋아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누가 볼 것도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다 적으셨으면 이것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순간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세요. 울고 싶으면 우셔도 돼요.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이제 놓아주기 시간입니다. 5분 정도면 돼요. 힘들었던 일을 적은 종이를 들으세요. 이걸 작게 접으세요. 접으면서 생각하세요. 이제 이 일들을 보내줄 거라고요. 다 접으셨으면 2 손으로 감싸주세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이제 놓습니다. 보내줍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쉬세요. 숨을 내쉬면서 그 종이에 담긴 힘든 기억들을 다 내보낸다고 상상하세요.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 종이는 어떻게 하냐고요? 찢어서 버리셔도 되고 태우셔도 돼요. 태우실 거면 안전하게 하세요. 중요한 건 상징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시간입니다. 5분이에요. 새 종이를 꺼내세요. 이번엔 내년 소망을 적을 거예요. 3가지 적으세요.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건강하게 지내기가 아니라 매일 아침 30분씩 운동하기, 이렇게요. 그냥 돈 많이 벌기가 아니라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하기, 이런 식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적으세요. 너무 큰 것보다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작은 목표 3개가 큰 목표 하나보다 나아요. 다 적으셨으면 크게 소리내서 읽으세요. 한 줄 읽을 때마다 그게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 기분이 어떨지 느껴보세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시간 5분입니다. 준비해둔 따뜻한 차를 드세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세요. 차의 온기가 몸속으로 퍼지는 걸 느껴보세요. 양초 불빛을 바라보세요. 불빛을 보면서 명상하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불빛만 바라보세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감사 인사를 하세요. 스스로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올해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요. 내년도 잘 부탁한다고요. 그리고 양초불을 끄세요. 깊게 숨을 한번 쉬시고 눈을 뜨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소망을 적은 종이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매일 한 번씩 꺼내서 읽어보세요. 아침에 읽어도 좋고 자기 전에 읽어도 좋아요.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동지까지 간직하세요. 1년 후에 꺼내서 얼마나 이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적어둔 것들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의식하게 되니까요. 이 의식을 동지 당일에 하시면 가장 좋아요. 12월 21일이요. 시간은 저녁 8시쯤이 좋은데 여의치 않으면 편한 시간에 하세요. 중요한 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12월 21일 동지는 122년 만에 애동지예요. 평범한 동지와는 다릅니다. 양기가 약한 시기라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애동지의 핵심 원칙은 균형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보내는 거예요. 음식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드세요. 견과류, 뿌리채소, 따뜻한 차, 국물 요리가 좋아요. 팥죽도 적당히 드시면 괜찮아요. 차가운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요.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부드럽게 운동하고 따뜻하게 입고 햇볕 쬐고 스트레스 줄이고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특별한 의식을 해보세요. 30분만 시간을 내서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사실은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애동지가 아니어도 좋은 습관들이죠. 근데 애동지라는 특별한 시점을 계기로 삼아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122년 만의 기회입니다. 다음 애동지는 우리가 살아서 못 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에 동지대운 내 거다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응원의 댓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122년 만에 특별한 동지, 특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